네, 학생 여러분, 어느덧 3월의 4주차가 됐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또 대학생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과 또 대학의 사명, 그리고 또 대학이 사회에 기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오늘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수업이 우리 학생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수업이 그냥 한 번 듣고 지나가는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대학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학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오늘 한번 그런 생각을 지금 이 순간에 좀 한번 해주세요. 짧게라도. 대학의 사명은 무엇인가? 대학이 무엇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좀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제가 그러면 파워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여전히 좀 생각을 해주세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여러분, 대학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대학의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학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뒤에 가면서 왜 그런지 설명을 제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 이런 이야기 아래서 기업은 당연히 특히 기업의 산학협력은 강력한 사회적인 책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맨 앞에 보여드렸던 이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백신을 만든 사람입니다. 우구르 사힌, 55세입니다. 이 백신 만들면서 단숨에 세계 500대 부자로 올라섰습니다. 원래는 터키에서 온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대학이 없었다면, 대학교 연구소가 없었다면 현재의 코로나 백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훨씬 더 늦게 나왔을 것입니다. 이 사인은 의대를 졸업한 뒤에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02년 독일의 한 대학에서 부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이런 연구력, 코로나에 대한 연구력은 대학교 공부에서 그리고 대학교 연구소에서 그 기본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구력이 축적이 됐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사회에 나와서 창업을 했고 결과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매우 조속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수년 더 걸릴 수 있는 일을 불과 1년 만에 백신을 만들어서 코로나 종식을 현실로 느끼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회적 기여가 있습니까? 이분은 지금 본인 기업의 대표입니다. 기업인입니다. 기업인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든 것은 정말 수백만 명 혹은 수천만 명 이상을 살려낸 쾌거요. 그리고 훌륭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있었던 이 사인이 근무했던 대학교 연구소 그리고 그가 대학에서 받은 트레이닝은 역시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한 사회적인 책임 기여에 비해서 못지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백신은 대학과 그리고 사인의 개인 기업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학이 없는 기업은 없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에서 이 두 기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이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사회적인 책임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렇고 산학협동 혹은 산학협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러면 대학의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일반적인 3대 사명은 연구, 그리고 교육, 학생 가르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봉사가 있습니다. 보통 대학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구도 결과적으로 사회를 위한 연구입니다. 학생을 위한 교육도 사회를 위한 교육입니다. 결국은 연구와 교육이 모두 사회를 위한 봉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은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익사회가 아니고 공동사회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익은 학교가 적자를 보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적자가 나면. 문을 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그 기본 경비를 그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 이익이라고 볼 수 없겠죠. 아주대학교도 학생들의 등록금만 가지고는 적자입니다. 수백억 원인지 제가 그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우리가 연구 용역을 한 1,000억 원씩 받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을 따서 그 돈을 이제 오히려 학교 운영에 쓰는 거죠. 그래서 학교라는 것은 알고 보면 대학이라는 것은 비록 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바탕 역할을 한다. 기둥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학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면서 사회에 기여합니다. 학문이 발전이 돼야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이익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본질을 호도하는,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생길 때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수호해 나가고 지켜나가는 것이 대학입니다.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수업에서 자주 하는 이유가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해도 다시 진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오기 위해서 자꾸 인문학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세상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하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개념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단이 있다. 근데 수단은 계속 변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는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앞으로 2000년 전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 사이의 정직, 성실, integrity, curiosity, 호기심, fair play, 공정한 게임, 공정한 그 플레이,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필요한 진리라는 거죠. 세상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변하지 않는 룰들을 수호해 나가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사회적인 책임을 상당히 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금방 미리 제가 얘기했지만 그 사회가 안정되도록 지켜주는 역할, 그리고 계속해서 사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위치를 어,
확인해 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지키는 이것이 그 대학의 사명이다. 진리를 사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또 우리가 토론하면 또 1시간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진리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도 변하고 또 진리라는 것이 또 그 문화에 따라 예를 들어서 이슬람 사회에서의 진리와 또 유교 사회에서 진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학은 그런 그 기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고 우리가 사수하고 또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 논리성이 중요한 겁니다. 합리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합리적인 거 앞에서는 우리가 공동으로 동의를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그 룰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따르겠다.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논리. 그리고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인 사고.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한번 뒤집어 보는 사고. 이렇게 보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비판적인 사고죠.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진리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는 다시 그 진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반성한다든지 더 좋은 방법을 찾는다든지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사회를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것을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널리티컬 스킬스, 분석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대학에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분석을 할 수 있어야 우리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학의 사명이에요. 연구, 교육, 봉사. 그러니까 사실상 연구와 교육도 봉사를 위한 것들이다. 그 자체가 봉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대학교가 과연 우리 대학이 그러한 본연의 진리를 지켜내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KBS에 나온 이분의 이야기를 좀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날 대학은 전례 없는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의 대학에는 더 이상 큰 배움도 새로운 도전도 없습니다.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아닌 학점의 노예만 길러내는 지금의 대학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런 의문마저 들게 합니다. (2020년에는) 대학에서 캠퍼스가 사라질 것이다. 전 세계 대학의 절반은 20년 내에 문을 닫을 것이다. 대학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라는 무서운 경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대학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학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 내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 중요한 모델이 되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요. 어딘지 아십니까? 네, 미국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미국에서도 대학 교육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직접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네, 뭐 계속돼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대학이 취업만을 위한 취업의 준비소 정도라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런 취업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책을 읽으면 지식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유튜브로 얼마든지 좋은 강의 많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 번 들으면 지식은 얼마든지 요즘 사회에서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더 좋은 기술을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류의 장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지식 이상의 좀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열린 무대입니다. 취업을 위해서라면 전문대면은 충분할 것이고 일반 학원에 가서도 얼마든지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큰 배움,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이해해야 될 삶이란 무엇인가, 직업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직업의 어떤 돈을 벌기 위한 기술보다는 훨씬 큰 개념들을 이해하는 곳입니다.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삶에 있어서 가져야 될 가치관은 무엇인가? 그리고 새로운 학문, 기존 거에서 더 나아가는 새로운 것들을 융합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 AI 혁명 하지만 그런 디지털 기술을 선도한 학교는 어디입니까? 그게 기업입니까? 들여다보는 우리 기업, 우리가 알기로 스탠포드 대학이 없이 구글이라는 기업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버드라는 데서 가졌던 그런 가르침과 교육, 어떤 진리에 대한 것,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 기술이 아니고요. 요걸 요렇게 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된다. 그 기교만 가르쳐 주는 거 말고 좀 더 깊은 인간으로서 생각해야 될 그 요소들, 철학, 가치관 이런 교육이 없었다면 빌 게이츠의 오늘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게 학원에서 그런 걸 가르칠 수도 물론 있겠지만 학원은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대학이 그런 기본적인 진리와 정의 그리고 본질에 대한 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좀 위험해진다. 재미없는 사회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돈만 버는 사람을 양산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에서 대학생이 된 거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또 단어를 보니까 후회 75%. 저건 뭐예요? 제가 진짜 이 통계를 보고는요,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아파서 참 견디기가 힘들었는데요. 대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을 후회하느냐고 물었더니 무려 75%가 후회한다고 대답했답니다. 더 이상 우리 대학에 낭만은 없습니다. 아니, 저는 대학의 낭만은 죽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꿈과 낭만을 쫓기엔 지금의 우리 대학이 처한 현실이 너무 각박하기만 합니다. 네, 무려 75%가 대학에 들어온 것을 후회한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조사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대학에 와서 보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장했다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들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데 왜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은 텔레비전에서 밤새 공부하는 게 즐겁다고 할까? 어떻게 다른 건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적을 따기 위한 공부, 뭐 잘 이해를 못해도 거기에 깊이 빠져들지 않고 그냥 시험 잘 보면 A를 받으면 되는 공부를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건 그 A 학점 땄을 그 순간만 재미있는 거지.
그 과정은 그냥 낭비하는 시간이요, 괴로운 시간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그중에 학생들은 그렇게 밤새우고 늦게 늦도록 공부하는 거는 즐겁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해도 지치지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와, 두 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시험을 보고 시험 끝나면 지식이 머릿속에 남지 않는 공부. 한쪽은 A가 될지 B가 될지 그건 나중 문제고, 그냥 공부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잠이 오는 것보다, 잠자는 것보다 오히려 공부하는 게 더 즐거운, 책에서 깨닫는 그 무엇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재미와 몰입을 주는 공부. 와, 이 두 가지 사이의 공부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면서 학문을 발전을 시키고 옆에 사람과 토론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 그것은 사회적 기여가 큰 겁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업에서 질문을 강조하는 것은 듣기만 하면 그 지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교수의 것이요, 책에 있는 교과서의 내용일 뿐입니다. 그것을 질문을 했을 때 점차 내 것이 됩니다. 그게. 그 질문이 나의 일부가 되고 나와 동일화가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래서 내 거를 만들지 않으면, 진정한 나의 일부로 내 무의식에 들어가고 잠재의식에 완전히 꽂힐 수 있는 내 거로 만들지 않으면 그걸 응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학의 의미, 그리고 사회적 책임, 기업의 책임, 이런 것들을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제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설명을 지금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방 제가 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얘기를 했잖아요. 하버드에 있던 법대 석지영 교수가 질문을 받기를, 왜 그 학생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공부를 하냐. 그거는 좋아하니까요. 그거 강제로 그렇게 밤새서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그건 정말 그 친구들이 법에 대해서 재미가 있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밥 먹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뒤로 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주 핵심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 수준의 학생하고 우리 글로벌 경영학과 학생들이 경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쟁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게 되고 또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런 공부한 사람과, 여러분들은 기업의 대표로, 그리고 하버드 법대에 나와서 밤새 공부하는 것이 즐거웠던 학생들은 변호사로서 경우에 따라서 계약서를 쓸 때 만나서 대화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한번 두세 번 있었습니다. 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대학의 의미와 사회적인 책임. 세계 유명 대학에서 젊음을 바쳐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담은 이 다큐멘터리. 12시간 꼬박 공부한다는 하버드대 학생. 잠을 자게 하려고 관리자가 기숙사부를 강제로 소등하는데도 공동화장실 불빛 아래 책을 보는 칭화대 학생 등의 모습은, 네, 칭화대학교, 중국 칭화대학교는 두 번째 랭킹 1, 2 정도 되는 명문으로 알려져 있죠.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뭐 소등 시간이 있나 봅니다. 저녁에는 불을 다 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공동 화장실로 달려가서 그 밑에서 책을 본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조금 더 상황을 좀 몰라서, 왜 꼭 불을 꺼야 되는지, 뭐 불 켜는 것까지 통제를 받는지 그건 제가 몰라서 말이죠.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렇게 결사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서
중국이 이렇게 빨리 1986년인가요? 76년도, 70년대 개방 정책을 한 이후에 불과 40년 만에 세계 제1 GDP를 기록한 나라가 된 거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그 학생들의 공부가 결국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사회 발전, 경제 발전, 그리고 문화, 생활 수준의 발전에 결정적인 토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 대학에서 불이 붙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청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줬죠. 제작진은 하버드 학생 1,600명의 일주일 공부 시간이 수업 시간 제외 일주일 평균 31시간이 하버드 대학교의 그 학생들의 공부하는 시간,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이 학생들은 아마 보통 6과목, 5, 6, 7과목을 들을 텐데요. 그 수업하는 시간 자체도 양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 31시간을 공부한다. 물론 얼마나 강도 있게, 집중력 있게 하는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4년 동안을 저런 트레이닝을 받고 또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그냥 단순히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이 오가는 격렬한 뜨거운 토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던 해외 명문 대학생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8시간 동안 도서관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책만 읽던 MIT 기계공학과 2학년 지예영 학생. MIT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남겨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죠. 그녀는 2020년 현재 30대 후반의 나이로 GE 계열사인 세계 2위 유전 서비스 업체 베이커 휴지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아마 SBS에서 그 특집이 나간 것 같아요. 세계 명문대에 대한 거. 그 중에 이제 아마 재미교포 학생 하나가 MIT에서 공부하던 모습, 그리고 지금은 이제 30대 이사직을 맡고 있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사는구나. 치열하게 사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학생이 지금 이사되는 분이 저렇게 열심히 한 것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했죠. 그렇겠죠.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사회는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발전한다. 그런 논리가 여기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사직까지 30대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이런 인재들로 인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과 테크놀로지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부 다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기업들은 대학교와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합니다. 특히 연구 프로젝트를 수도 없이 수행을 합니다. 대학이. 왜냐? 대학 없이 기업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여기서 세계 최고의 대학이면은 하버드 대학. 제일 먼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마케팅 시간에 기업과 경영 시간에도 항상 being first, 첫 번째가 기억에 되기 쉽다.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하듯이 첫 번째 여자친구, 첫 번째 남자친구는 절대로 있는 법이 없다. 그 이름을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 첫 번째 달에 착륙했던 우주인 암스트롱.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도 그 이름을 기억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첫 번째였기 때문에. 한국의 첫 번째 올림픽 메달리스트 손기정. 첫 번째였기 때문에. 1936년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달 날아간 사람은 1960년대 일인데 지금 10대 아이들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도 첫 번째였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제가 볼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버드는 지금도 대학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내서 교육해서 사회에 내보낸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가? 그리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좋은 의약품이라든지 기술을 만들어내서 사회에 기여한다. 이런 정신을 아직까지 중시하는 겁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라서 요건 제가 사이사이 조금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이어폰 연결이 안 돼서 소리는 못 듣고 있는데 자막이 나오면 제가 설명을 좀 I 하겠습니다. think what Harvard is really skilled at is bringing 하버드는 people together. 사람들을 묶는 거야. 서로 I definitely 소통하고 learned a lot about how to be a 그리고, person in the world. There was like this 세상에서 진짜 infinite sense of possibility.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서로 Being surrounded by 이야기합니다. all these people that are pushing themselves 그리고 서로를 inspires 자극합니다. me to then push myself. Pretty much everybody I know is pursuing what they're pursuing because they desire to have an 사람들은 impact. 사회에 on 어떤 this mission 영향력을 of 미치기 discovery 위해서 of 세상을 really 바꾸기 위해서 their 우리는 own 열정에 차 passion and 있습니다. how to be an engaged citizen in society. To be engaged in When society. you're here for a reason. 여기 있는 Just hold 이유가 on for the 분명히 ride 'cause 있습니다. it's 우리도 fun and wild and crazy. 정말 재밌어요. Can you read that 열정을 last 가지고 sentence for us? 삽니다. Yeah. No one, I read somewhere a long time ago, makes his escape personality. 지금 black. 수업에서 That's amazing. 토론하는 I mean, that's a 모습이죠. stunning 학생들과 sentence. 교수입니다. Can I ask you, is that true? Hold on one second. Is that true? I think it is. Why? 여기 있는 개념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니까 What's so wonderful about liberal arts education is that it's powered by a commitment to truth. powered by Truth is something commitment to which truth. needs to be 우리는 진리에 대한 discovered. It commitment, needs to be uncovered. You want it to be true, so you're 의지. willing to suspend your belief. Everybody's on board with this. That she's right 진리에 about 대한 this. 커미트먼트가 있다는 거예요. What do you think? We really hope that students learn to have an inquiring mind, to always be Inquiring asking mind. questions and 항상 actually 궁금한 question 마인드를 authority. 갖고 와라. useful in relation to 그 질문 자체에 힘이 있다. Question authority. What's been 뭐 missing 그런 from the 얘기를 evidence that we read? 여기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디오는 들리지 않고 글만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You're in the 네, classroom. 지금 전체적으로 learning 보면 from in the students classroom in ways first, that in a are- way that's that's just shocking. It's just shocking. It's shocking. 그 Because they're asking questions that are so 학생들의 practical and 질문 so 이런 것들이 concerned 놀랄 with 만한 how it is that 것들이 they're 있다는 gonna 얘기처럼 take 지금 charge. 보이고요. 네, 지금 잠시 I went to a large 뭐, public high school. 네, 뭐 더 가기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하버드 대학에서 지금 기억나는 것들이 학생들이 열정과 패션, 디자이어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a commitment to truth. 아까 진리 얘기했지만 진리, commitment 그거에 대한 commitment가 있다. 그 commitment가 뭐지? 그 말을 설명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의무가 있다. 의무. 진리에 대한 의무가 있다.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 이해하고 세상에 퍼뜨리고 또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 여기서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토론에 대한 거, 질문의 중요성을 학생들한테 또 얘기하는 것도 있었고, 아까 총장님도 나와서 그런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결국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어요. 야, 세상을 바꾼다는 말은 정말 다른 말로 이건 엄청난 그 포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을 바꾸기를 포기하고 나를 바꾸는 걸로 방향을 수정하잖아요. 내 애인을 바꾸려고 했는데 내 애인도 젊은 시절에 안 바뀌니까 그냥 내가 바뀌지 뭐.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회사를 좀 바꾸고 싶은데 회사가 잘 안 바뀌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경직된 사회 속에 있는 회사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내가 바뀌지 뭐. 그냥 내가 바뀔게. 내가 순종하는 강아지처럼 회사 다닐게요. 이렇게 되는 게 보통 사람인데 하버드는 아직도 저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바꿀 거야. 이야, 진짜 이게 정말 보통 이게 용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좀 무모할 정도의 용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은 아직도 저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바꾸자. 그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이런 친구들은 바꿨잖아요. 그죠? 바꾼 거죠. 엄청 바꿨죠. 그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완전히, 그다음에 픽사라든지 이런 애니메이션 영화사 가지고 세상 어린이들의 엔터테인먼트로 확 바꿔놨습니다. 야, 그렇구나. 고수는 세상을 여전히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아이, 그냥 내가 바뀌지 뭐. 그냥 내가 바뀔게. 그냥 그렇게 하세요. 내가 바뀌면 되지. 그냥 받아주면 되지 뭐. 그렇게도 받아줘 갖고 세상이 바뀝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 말이 옆으로 세면 안 되지만 기업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네가 잘못하는 거 내가 아는데 그냥 내가 양보할게. 그래, 내가 그냥 받아줄게. 그럼 그 남자친구가 바뀝니까? 더 좋아질 수 있습니까? 그 보통이거나 그냥 맨날 똑같거나 뭐 어떻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그 발전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기업도 똑같지 않아요? 그게 대학의 사명입니다. 그죠? 세상을 좀 바꾸자. 좀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돌려놓자. 한쪽에 억울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서 빛과 광명을 좀 주자. 이런 깡다구가 있어야지 우리 이 세상 태어나가지고 뭐 조금 살다갈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매번 뭐 아유, 알았어 안 돼. 내가 알았어요. 내가 맞춰줄게. 오케이. 뭐 그런 거지 뭐 세상 사는 거. 그렇게 생전 그러면 우리 사회가 발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대학의 사명이다. 우리가 이거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로 제가 조금 설명을 더 했습니다. 지금 현재 37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쉬지 않고 사는 게 너무 쉬운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떠오른 장면 한 번, 서울대. 여러분, 서울대도 옛날에 서울대는 뭐 제가 듣기로 야, 서울대는 국가를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다른 대학은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써도 아마 괜찮을 수 있어. 서울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서울대는 그래도 야, 우리가 국가의 운명을 머리 좋고 더 많은 걸 알고 진리를 따르는 우리가 한국을 좀 이끌어 나가고 전 세계에 반듯하게 올려놔야 될 의무가 있잖아. 우리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가 있는 집단이야. 라고 뜻있는 그런 학생들은 생각했습니다. 좋은 의미로, 진짜 긍정적인 의미로, 뭐 교만한 차원이 아니라. 그리고 교수님들 중에서도 야, 너희들은 본인들도 좋지만 그 과거에 못 살던 한국 시절에 우리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적인 생각을 좀 가져라. 그랬던 게 서울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생들 스스로, 서울대 학생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외우는 기계예요. 아니, 수능 뭐 고등학교 때 시험도 다 점수 잘 맞으면 되는 건데요. 점수 잘 맞는 기술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와서도 그냥 외워서 그냥 수업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베껴서 내는 것이 능력 있는 그 학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공부를 한답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아까 얘기했던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죠? 그리고 학생이 한가 얘기한 거다. Commitment to truth. 진리를 진짜 이게 뭔지 알고 싶어서. 세상 이치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왜 있는지. 그 근본 원인의 진리랄까, 숨어있는 진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밤새서 공부하는 학생과 그냥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걸 그대로 적어내서 100점을 맞아서 A 받는 학생과 사회에 나가서 창의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쟁이 되겠습니까?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나왔죠. 서울대 농대가 제가 여기 수원에서 옛날에 아주대 다닐 때 그 학교도 수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서울대 졸업생인가 입학식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열린 서울대학교 입학식에서는 특별한 연사가 축사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K-팝 열풍을 주도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대표였는데요. 이 대표는 과거 이 학교의 농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대표님입니다. 그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낯익은 얼굴이 등장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혹시 소녀시대가 오지 않을까? 동방신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좀 바빠가지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이수만 대표는 서울대 71학번 동문인데다 오연천 총장과의 친분이 깊어 축사를 맡게 됐습니다. K-팝 신드롬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 정신을 강조한 이 대표는 직접 춤 동작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의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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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춤을 추면서 커버 댄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꿈을 가지라고 조언하고 서울대학교라는 목표는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즐기면서 일할 때, 즐기면서 임할 때 그 삶은 가장 성공적인 삶. 네, 여기까지 지금 녹화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오디오를 들을 수가 없어서 미루어 짐작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대가 이상하게 요즘 그 방시혁이라든지 연예계의 대표이사를 불러서 축사를 많이 시키네요. 이것이 시대의 변화를 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것, 어떤 뭐 그 특정한 기술의 활용을 어떻게 쓰는 방법을 가리키는 게 대학이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진리,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 즐기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라는 거는 그거는 인문학적인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회에 가장 큰 기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이수만 회장이 이야기한 것은 이렇게 평범하게 풀어서 얘기해서 일반적인 얘기처럼 들리죠. 그러나 사실은 대학이 가져야 될 본인이 좋아하는 일, 강점이 있는 일, 재밌어 하는 일을 가지고 성과를 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회의 리더가 되고 기여해라.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본인은 그렇게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수만 회장은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서울대에 들어왔다는 것이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출발입니다. 혹은 출발도 안 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 졸업생 입장에서 입학생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 학생들에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보면 이수만 회장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은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의심을 하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진리였던 것에도 한번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편견 없이 자유롭게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열린 현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 대학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은 지금 여기 이제 모델 2개를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산학협력 모델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 관, 그죠? 그 다음에 산업체가 있고 대학교. 여기 삼위일체로 국가가 돌아갑니다. 연구라든지. 결국 사회의 발전은 이 세 곳이 서로 협력하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에 영향력이 막강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결과물들이 결국은 세계에 통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만들었습니까? 유럽이 만들었습니까? 1980년대 미국에서 처음 군대, military projects, 군인들이 쓰기 위해서 처음에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이 인터넷입니다. 역시 관과 대학과 산업 요 세 개가 굴러가면서 오늘날의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과거에 전부 애널로그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거의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넘어왔습니다. 인생이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지 않았습니까? 이 옆에 있는 거는 일본의 모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학과 공적 연구기관, 대기업, 여기서 이제 정부는 뺀 모델입니다만은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 기업과 대학의 협력 시스템 없이 일본의 발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모델이 나온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학협력에 대한 강조는 지금 어느 대학이고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4차 혁명이 스탠포드대 없이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어요. 왜? 구글은 스탠포드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산학협력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많은 기업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모델 삼아서 칭화대라든지 또 우리 한국의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뭐 많은 대학들도 이제는 이제 창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상당히 비중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불리는 손정희 제1교포 3세인가 4세인가 이분도 스탠포드 출신입니다. 거기에 1970년대 유학 가서 전자 쪽에서 공부하면서 전자 사전을 개발하면서 오늘날 정말 놀랄 만한 기업을 만든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은 대학과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공동 운명체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혼자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또 대학이 갖고 있는 기초 연구에 대한 어떤 노하우 그리고 축적된 것들이 기업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업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일본의 그 산학협력 지표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처럼 더 좋은 학교일수록 이런 순위에 오사카 넘버 2, 그다음에 도쿄대는 넘버 1, 교토대 한 5등 되죠. 도호쿠 동북대학 여기도 탑 10, 게이오는 4학의 최고의 명문, 나고야 대학 넘버 5, 규슈 대학도 넘버 5, 6256, 도쿄 공업대학은 뭐 어떤 학문 분야에서는 그 도쿄보다도 더 위에 가 있기도 합니다. 쭉 보면 이렇게 많은 대학이 지금 공동 연구, 민간 연구 이렇게 해서 사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앞으로 좀 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잘하는 학교일수록 더 몰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학은 말이죠. 이제 국내에 대한 공헌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공헌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오히려 더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모든 문제는 다 국제적인 문제다 이렇게 규정을 하죠. 처음에 코로나가 중국에서 우한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게 중국만의 문제입니까? 순식간에 한국으로 넘어왔고 순식간에 유럽, 이탈리아, 프랑스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으로 번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교통의 발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국내에 한정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모든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다. 여기에 있어서 대학의 기여는 필수적이다. 라고 해서 2010년도에 UN 고등교육기구 UNI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끼리 교류와 협력이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주대학교도 낭뜨대학교와의 교류로 시작이 됐습니다. 1965년도 한국과 프랑스 정부 사이에 문화교육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아주대학교가 당시 설립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낭뜨대학교의 교수들이 아주대학교에 1973년도 설립이 됐죠. 첫 1학년 학생인가. 그때 프랑스 교수들이 여러 사람이 와서 프랑스어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저는 1학년 때 불어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수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980년대에 한국도 그런 국제와의 교류, 대학과 대학 간의 교류가 이미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벌써 지금 40년 전인데 지금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은 수백 배 더 많은 대학 간의 국제 교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주대학교 안에도 한 200명 정도의 그 외국 유럽에서 온 학생, 또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교환 학생으로 와 있는 거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학이 국제화,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또 대학의 국제적인 봉사, 국내 봉사는 옛날에 농촌 봉사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봉사 활동을 해도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의료 봉사라든지 노동 봉사, 또 대학생들도 저개발 국가에 가서 다양한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온 그 기본 교육을 영어라든지 뭐 미술 교육, 음악 교육을 한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도 지역 사회를 위한 공헌은 당연합니다. 근데 앞서가는 대학은 이제 국제적인 공헌을 생각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아주대학교도 지역사회 공헌에서 이제는 국제적인 공헌, 정말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그 인풋, 그거를 투자해서 뭔가 효과를 뭐 200을 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에 100을 갖다 주면 1000이라는 그 보람 있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경우에 역시 우리는 그런 쪽으로도 손길을 내밀고 같이 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그런 형태를 상황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대학교 융합시스템공학과 그리고 우리 글로벌 경영학과가 왜 생겼냐. 역시 대학의 사회적인 기여 또 혜택을 받지 않는 억울하게 혹은 불평등하게 사람들이 어떤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그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체 인구를 위한 평생 교육 시스템이 각국마다 굉장히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은 또 빈곤, 질병,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진리 쪽에 그때그때 바뀌는 뭐 패션처럼 있다가 없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마주해야 될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진리 쪽에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의 어떤 그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든지 이런 그 조직이 주로 대학교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제3세계의 덜 발전된 나라들을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에도 코이카를 통해서 장학금 받고 온 그런 그 개발도상국 혹은 저개발국의 학생들이 여럿 있습니다. 왜냐? 대학은 사회공헌이, 사회봉사가 우리의 주된 미션이요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주대학교의 3대 교육 이념 중에 하나가 인간 존중, 그렇잖아요. 이게 진리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을 따라가면 인간 존중이란 말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강조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돈을 따라가면 다른 얘기를 주로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뭘까요? 뭐 훌륭한 프로덕트,
최상의 품질로 소비자를 만족시킨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대학의 사명문을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의 사명을 분석했습니다. 68개 교인데요. 한기현이라는 연구자가 해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이 진리 탐구와 응용. 한국 대학도 그리고 의식은 살아있는 거예요. 또 국가 발전의 공헌. 이게 바로 사회 기여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는 거는 인류를 위한 봉사와 기여. 또 국가 발전은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한 그런 기여. 두 개 다 봉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사회 리더의 양성. 37개 학교가 그 사명문에 그걸 명시했어요. 이것도 봉사구나. 마지막으로 직업인의 양성이 9개 학교입니다. 이거 직업인도 물론 사회봉사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실질적인, 그러니까 현재 당장 어떤 그 생계랄까 경제에 관련된 거라서 조금 더 세큘러한 그 세속적이랄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직업 양성소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니까 위에 있는 두 개하고는 좀 구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사회에 기여하는, 그리고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학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 기업이 이런 인재들을 데려다가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어떤 기여의 선순환, 기여의 증폭의 단계, 그렇죠? 거기에 대학이 받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사회 리더 양성, 노벨 수상자 49명. 그 학교에서 대통령과 수상이 32명. 그죠? Citizen Leaders for Our Society. 여기도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문에 보게 되면 우리는 educate the citizens and citizen leaders for our society. 우리는 교육을 할 거야. 우리 사회를 위한 그런 시민 리더를 우리는 육성할 거예요. 그죠? 이게 사회적 기여 아닙니까? 기업이 어디에 돈을 써야 되겠습니까? 이익이 나면 그 돈을 어디에 보내야 되겠습니까? 고아원도 보내고 양로원에도 보내지만 이런 리더를 만들어내는 학교에 제일 먼저 보내면 그것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라고, 효율적인 투자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일대도 보세요. 이 사람들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학교 사명문에 공익봉사 리더 양성입니다. 공익까지 넣었어요. Yale has worked to educate those who would become leaders and contributors to every sector of society. 모든 사회 분야, every sector. 여기도 강조를 했네요. 그냥 사회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기여하는 인간, contributors. 여기 지금 녹색으로 써놨죠? 기여하는 인간, contributors, leaders. 역시나 노벨상이 52명, 수상자가 52명, 미국 대통령이 6명, 그다음에 갑부가 16명입니다. 그렇구나. 진짜 사회에 기여를 하긴 했구나. 그죠? 이 노벨상도 다 사회에 기여한 사람에게,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데 힘을 쓴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린스턴대도 역시 아이비리그 스쿨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보면 여기 커미트먼트가 또 나오네요. 커미트먼트. 이 커미트먼트라는 게 의무, 듀티, 서비스, 봉사에 대한 우리의 long standing, 그 앞에 있는 거. 오랫동안 우리가 지켜온 오랜 의무, 중요하다고 생각한 봉사에 대한 정신. 그렇구나.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구나. 여태까지 봉사 그러면 다 그냥 말로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거 여러분들 위한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이게 말로만 한 게 아니구나. 그냥 뻔찌름하게 듣기조라고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제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또 느꼈어요. 오 마이 갓. 그래서 내가 노벨상을 저런 커미트먼트 서비스라는 게 내 마음속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일을 내가 사회를 위해서 더 큰 일을 내가 못한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진짜 이걸 믿었구나. 그냥 폼으로 얘기한 게 아니구나. 그걸 그냥 글로만 써놓고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랬으면 이렇게 많은 프린스턴 대는 법대 쪽에 많이 갔네요. 미국 대법관이 12명, 여기도 대통령 2명. 이런 일들이 벌어나기 어려웠겠구나. 그리고 제프 베조스 누군지 아시죠? 아마존닷컴의 CEO가 또 프린스턴 대학교 출신이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 제프 베조스는 뭐 우주선을 보낸다고 그러면서 번 돈을 거기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크게 보면은 누군가는 그런 무모한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사회를 위해서 앞장쓸게 돈 번 거 가지고 거기다 내가 투자할게요 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 그렇구나. 프린스턴 대가 없었으면 제프 베조스가 좀 저렇게까지 사업 벌리기엔 좀 어렵겠네 이런 생각하죠. 그리고 그 부인도 전 부인이 됐지만 전 부인도 프린스턴 대학교의 클래스메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동창생입니다. 그 이제 아마존닷컴을 차리기 전에 제프 베조스가 할까 말까 할 때 그 부인이 하세요. 이유는 뭐야? 나중에 후회하는 거는 더 후회할 테니까 후회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 일 하세요. 그래서 아마존닷컴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온 거죠. 네, 명문대 사례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은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감동이에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감동이에요. 왜 감동이냐?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엄마 아버지가 가난한 이민자로 뉴욕으로 왔습니다. 아버지는 식당에서 보조 요리사, 뭐 말이 보조 요리사지 그냥 그 저기 뭐지? 불 좀 켜주세요. 뭐 그 가스 버너에 불 좀 켜세요. 하면 불 켜고 요거 저 곰탕에 좀 소금 좀 간 좀 하세요. 뭐 이런 그 라인 워커예요. 일종의 그 주방장의 보조 아버지. 그 어머니는 뭐 네일샵, 그 미장원에서 미용실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일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불법 이민자가 부모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도 당연히 불법 이민자의 아들이니까 자동으로 불법 이민자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공립고등학교는 뭐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불법이냐 아니냐 이걸 안 물어보나 봐요. 그냥 이름만 쓰면 가나 봐요. 뭐 난 몰라요. 한국도 그런 거 물어보는지 안 물어보는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래서 어쨌든 갔고 근데 공부를 좀 잘했나 보죠. 그래서 하버드 갔고. 예.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놀랍게도 졸업을 할 때 대표 연설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인물, 인간, 사람을 만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대학이 할 수 있는 큰 기여입니다. 이런 친구가 나가서 연구를 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학문과 기술과 테크놀로지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이런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와 협력하는 것은 커미트먼트입니다. 초이스가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기업이 볼 때 대학이 좀 시원찮다고 생각이 돼도 우린 이런 보물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보물을 키우는데 이게 무슨 생산성에 맞춰서 얼만큼 했으니까 얼만큼 나와야 된다. 그건 기업의 논리죠. 사람을 키우는데 그걸 어떻게 이만큼은 장학금 주고 했으니까 이만큼 나와라. 어떤 학생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뜸이 오래 걸리잖아요. 뜸이 사고도 좀 치고 또 딴짓도 하다가 그래도 교수들은 참고 보면서 그래도 옆에서 좀 기다려주는 거. 그걸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게 생산성이 있는 겁니까?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것까지 생각하는 기업인. 여러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아시겠어요? 아주대학교의 재단이 대우재단입니다. 자, 우리 그 학교 아주대학교가 그 소유가 대우재단이 하고 있어요. 대우재단은 누가 만들었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만들었습니다. 가끔 우리 교수들이 어느 교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김우중 회장은 참 좋은 분이야.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업의 논리로 학교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산성의 논리로 기업을 학교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교수들이 운영하게 하세요, 그냥. 우리 대우그룹은 돈만 대고 그냥 학교 운영이 잘 되도록 이렇게 잘 도와주세요. 그러나 학교의 운영은 학교 교수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이 하는 겁니다 하고 완전히 자치를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재단은 또 그 다른 기업은 그 학교를 인수하게 되면 일일이 간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짜증만 나고. 근데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교육사업과 연구사업은 그거는 일반 회사의 이론과는 좀 달라요. 금방 얘기한 이런 학생,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에서 온 뭐 이민 혹은 노동자, 불법으로 온 한국에 온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베트남인. 그거를 대학은 말이죠.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장학금까지 주고 생활비까지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을 투자하면서 학생을 키우는 거죠. 그거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논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크게 봤을 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와갖고 처음부터 싹이 아주 푸른 싹으로 계속 성장해서 갈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라는 거는 살다 보면 좀 방황도 할 수 있고 뭐에 좀 힘들어서 이렇게 리세션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좀 어려운 기간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학교는 기다리고 교수도 기다리는 그런 것들. 이거는 기업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 김우중 회장은 우리 동상이 이제 올해 세워졌죠. 이제 거기 있습니다만은 참 훌륭한 기업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 일단 봐서라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대학에서 이런 훌륭한 인물,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인물은 앞으로 정말 그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기여할 수 있는 참 그 인재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생을 키워낸 것이 어떤 대학의 의미, 존재의 의미, 그 사회에 대한 기여, 리더를 내보내고 그 봉사하는 정신. 또 이 학생이 얘기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배운 게 내 힘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성적을 얻고 또 그다음에 대표 연설하는 것은 오로지 나만의 힘이 아니다. 이거는 그동안 있었던 많은 연구자들, 많은 교수님들, 나보다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지식을 잘 해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고 이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 거가 아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어떤 것을 더 보태서 다음 세대에 전해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여기서 전달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제가 말이 좀 길었지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 대학은 이런 훌륭한 인물 또 뭐 기여 못해도 괜찮아요. 하다 보면 그게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한다. 그래도 우리는 인재를 키워서 사회에 기여할 거야. 거기에 기업도 동참을 하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어디 갔지? 자, 들어볼까요? Whether I belonged and what I could possibly hope to contribute to such a vast and hallowed institution. I am one of the nation's 11.3 million undocumented immigrants. My father finds work as a line cook in restaurants across New York City, and my mother finds work in beauty salons. So, if you've ever eaten at a Korean restaurant or received a mani-pedi in New York City, congratulations. Like it or not, you may have partially subsidized the education of what Fox News would call an illegal alien. My parents are actually here today. 엄마 and 아빠, thank you. 고맙고 사랑해. Don't cry. 야, 저 여유. I knew early on that my talents
야, were 엄마 merely a 앞에서 저렇게 testament to their 얘기하는 저 여유. sacrifice, a product of 감동이 나네. their original dream to secure a better life for me. And so I knew most of all that my talents weren't my own. They were molded by my parents' labor, shaped by their bowed legs and their blistered hands. My talents are indistinguishable from their labor. They are one and the same. Thus, this perspective I brought with me to Harvard gave new meaning to the question of, what am I going to do with my talents? I felt bound to my community. I felt beholden to my undocumented people, particularly those in my home in Queens. My immigration status has always affected the way that I see the world, affected the way that I envision my place in society, and by extension, what I wanted to do with my so-called talents. And so I wondered, what am I going to do with my talents? In the face of this impossible question, I searched for my answer at the center of all human knowledge, Widener Library. To be specific, under Widener, there's a small yet indispensable part of Harvard called the Pusey Archives, which is home to many of the private documents of distinguished Harvard faculty. I foun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buried in the personal library of John Rawls, a famous political philosopher at Harvard who, according to President Clinton, helped a whole generation of Americans revive their faith in democracy itself. And this is definitely true for me. At a time wh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elieves that I don't belong here, John Rawls helped me envision an America shaped by principles of justice, fair inclusion, and human equality. So Rawls tells us that there's a sense in which this question we all ask ourselves, what am I going to do with my talents, has hidden within it a false assumption. This assumption is the commonly held belief that our talents, our gifts of intelligence, health, wealth, charm, wit, and abilities is something we can claim as our own. Rawls challenges us to question whether our talents are something we can truly claim ownership over, like D-Hall plates, or that last piece of chicken breast before the grill closes. Indeed, Rawls says that one's talents are merely the product of luck, an arbitrary force dispensed to humans based on no moral standard. Thus, he argued, we must think about our talents as a collective asset, a common asset that must be leveraged as part of a well-regulated political union. Okay, so now to be sure, some of you are thinking, but these are my talents. I was the one who worked to cultivate them. I was the one who spent all those hours at Lamont, and I was the one who shed sweat, tears, and peppermint Rubinoff to perfect my abilities. I deserve what flows from my talents. Why should I think about it as a common asset, like a public restroom or John Harvard's foot? Now hear me out. What I'm saying is that thinking about our talents as a collective asset helps us escape the language that often surrounds the conversations that we have with each other. At Harvard, we often swim in a culture that says talented people get what they deserve, right? That those with higher GPAs are smarter, that those who get punched by final clubs are cooler than those who do not, that those who work at Goldman are more brilliant than those who do not. All right, maybe that last one isn't true. But we swim in this culture that says what you get is tied to your talents. In reality, our talents are products of social collaboration. Our intelligence, charm, and abilities only blossom when others believe and invest in us. I think this is clearest at Harvard. The only thing I would venture to say is true for every single person in our class is that not one of us could have gotten to this point on our own. Dining hall workers nourish our bodies. Librarians and archivists preserve the knowledge and heritage we rely on to write our papers. And landscapers and custodial staff make our campus a beautiful place for us to completely ignore as we swipe away on Tinder. Our TFs and professors sit down with us time and time again to explain for the 100th time things like how a protease inhibitor works, or why the hell Nietzsche was so angry. Indeed, our talents are developed through interaction with others in a web, what Rawls called
a close-knitted and interconnected political community composed both of people you know, but more by people you do not. And once we accept this, there's no reason why the duties we have to those we know shouldn't also extend to those we do not. Indeed, there's no reason why the close bonds of fellowship we often feel to our family and friends shouldn't also extend to those we don't know in our political union. And that's why Rawls's vision of society as a political community is more than a catchphrase. When we share a society, your life affects mine whether we know each other or not. And we have to evaluate this joint project by the whole. Because if you think about it, our particular positions within the web of society come to us most of all through fortune, not desert. Therefore, how we treat everyone in our union, not just those who are talented, is really a reflection of our personal values, who we want to care about, who we want to include, and who we want to protect. At Harvard, we can often be blind to the fact that we have duties to one another that demand more from us than simple non-interference. Non-interference that says, I'll do with my talents what I will, and you do with your talents what you will. Non-interference that says we should draw the line of membership in our society only around those who possess talents. On the contrary, we have a positive responsibility to others, a duty to liberate those who are unable to wonder, what am I going to do with my talents? And I know this isn't easy. It's not easy because it demands that we reject this notion that we can truly own our talents. It demands that we step up and own our good fortune enough to give its fruit. 정말 참 파워풀하네요. 지금 뭐 몇 가지 제가 저는 오디오를 들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제 그 자막을 보면서 본 것 중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타인에게도 의무가 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사회적인 협동의 산물이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결과를 낸 거지 어느 한 사람이 해낸 건 하나도 없다. 최소한 앞에 사람들이 뭔가 발명을 해서 해놨기 때문에 라디오를 예를 들어 텔레비의 경우에 라디오를 발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텔레비가 나올 수 있었다. 따라서 텔레비를 발명한 사람은 라디오라든지 전파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발명한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거다. 결국은 모든 것은 재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행운으로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옆에 훌륭한 스승이 있어서 그런 재능을 갖게 된 것이다. 재능은 항상 미안합니다. 여러 사람의 협력에 의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다. 이거를 어떻게 22~23살 된 학생이 효율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도 사회적인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인으로서의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능력, 이것은 사회로부터 받은 거니까 사회적인 책임을 의식을 가져야 된다. 더 나아가서 대학교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고 소통의 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여에 밀접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관련이 돼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기업 역시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대학의 사명도 얘기했고 또 기업의 그 역할, 미션 스테이트먼트 다 얘기했습니다만은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 의식도 계속해서 이제 이 기본에 깔려 있는 우리들의 지금 관심사죠. 그 서울대학교의 지금 핵심 구호가 뭡니까? 태그라인. 진리는 나의 빛. 취업은 나의 꿈이 아닙니다. 진리는 나의 빛. 이제 2017년도 당시 총장이 이런 얘기했네요. 신년사에서 대학은 사회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 역할이 서울대의 사명이다. 사회 변화와 발전, 이게 사회적인 기여입니다. 사회자가 들어가고 변화와 발전이 그게 바로 기여 아니겠습니까? 대학이 돈을 받아가면서 이익을 위해서 기여하는 기관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지난 2019년 12월 24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서울대의 무거운 어깨, 이런 그 SNU 소식, 서울대 아마 신문 그 소식에 보면은 이 표현 헤드라인이 제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서울대의 무거운 어깨. 이게 뭐 그냥 들어보면 그냥 하는 얘기 같지만 아까도 하버드나 예일대학교에서 사회에 대한 봉사를 진짜 가슴으로 느끼고 하는 사람은 큰 인물이 되는 거고, 아, 그 말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마디 하고 흘리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 될 확률이 높은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 말도 무겁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가볍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죠. 무겁게 느끼는 사람은 언젠가는 국가의 리더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테니까. 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고려대학교도 어쨌든 뭐 스카이라고 하니까 한번 다른 대학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아주대학교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보면은 그 역시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한다. 이게 보면은 대체로 아까 그 아이비리그 대학이 본 거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예, 여기 학술 이론과 연구, 그다음에 인재 육성, 교육, 그리고 인류 사회 발전, 이게 기여. 연세대도 한번 보면은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래서 사회 이바지, 이게 사회 기여잖아요. 그죠? 사회 이바지, 지도자, 역시 또 사람, 교육, 이게 나옵니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대학의 어떤 그 사회 기여에 대한 의식. 아주대학교 세계에 기여하고, 그죠? 세계 일가가 세계에 기여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 존중, 이게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 직업을 찾아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원리, 이치, 근본 존재 이유,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아주대학교는 세계에 기여하는 대학이 된다. 이런 또 역시 기여의식이 대학교의 이념에, 교육 목적에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이런 그 사회기여 정신을 가진 대학교에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기업이 잘 되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의 일환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반면에 이제 국내 전문대학교를 한번 보세요. 전문대학은 벌써 구호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공헌을 하긴 해요, 그죠? 기여, 이것도 훌륭한 겁니다. 이게 항상 전문대도 기여의식을 가지고, 그러나 전문인을 양성한다. 기술적인 전문인, 그죠? 네, 그냥 근데 딴 데도 보면 봉사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문인을 양성해서 기여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그 아까 이제 예일대라든지 앞서가는 리더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리더를 가지고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거예요. 여기도 전문 인재, 다른 또 대학은 보면 전문 인재 양성. 조금 벌써 전문대와 또 4년제 대학이 조금 이념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런 리더를 강조하면서 이념을 하니까 이제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제 오너 기업가가 제일 많죠. 스케일을 크게 보는 거니까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대학교에서도 이제 큰 인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 중에서 뭐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린 사람도 나왔고 말이죠. 이제는 국제화 시대니까 꼭 한국 학생만 아주대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은 끝없는 도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왕 학교 얘기가 나오고 대학의 사명이라는 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책에 있는 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쿄대학이면은 일본에서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도쿄대 출신이라는 프라이드 때문에 성장을 못한다. 네, 라는 이런 작가 다치바나 다카시,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를 쓴 그 작가입니다. 네, 그래서 역시 학교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사회에 대한 의식, 사회 발전에 대한 의식, 기여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사회 리더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을 계기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어디서 정말 행복이 있는가? 대학의 사회적인 봉사는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아까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처음에 얘기한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그죠? 그다음에 진리. 이 진리가 빠지면 대학이 아닌 거예요. 대학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는 그 조직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진리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진리.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도 억울한 거 알면서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냥 죽습니다. 왜 그랬냐? 나는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난 진리가 더 좋으니까.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싫으니까. 그냥 내가 계속 진리라고 얘기하고 죽는 게 내가 더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여태까지 참 인류의 스승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아유 진리는 좀 뭐 잠깐 뭐 내가 잊어버렸다고 하지 뭐. 그리고 명예와 부와 뭐 편안함을 선택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책에 이제 남아있지 않죠, 이름이. 그 사람이 있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리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은 참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가 엉뚱한 데로 안 가게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의 결실이 연구와 교육 이런 게 모인 게 결국은 사회봉사, 네, 기초과학이라든지 이 산학협력 또 특성화 이런 게 다 결국은 보면 대학이 하는 모든 것들은 사회봉사에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봉사를 하면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성장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보상이죠. 그래야만 되고 또 그게 정상의 대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기술만을 배우는 전문 대학화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한기원 연구자가 얘기했어요. 전문 기술을 배우는 데가 대학이 아니다. 전문 기술은 학원에 가면 다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큰 인간, 사회에 기여하는 인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속 집단의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생각할 줄 아는,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대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이 왜 성공을 했겠습니까? 대학은 원래, 그런 대학은 원래 유럽에서 먼저 설립이 됐습니다. 오래전에 이탈리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미국 대학이 세상의 탑스쿨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답을 써놨죠. 미국 대학의 모델은 사회봉사를 강조한 거예요. 사회봉사하는 학교로 포지셔닝을 했어요. 처음부터 참 정말 그 뭐라 그럴까, 그림을 참 설계를 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봉사보다 더 훌륭한 개념이 없죠. 남을 돕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있으면 나중에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는지, 봉사보다도. 네, 그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런 스토리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시간이 89분, 90분 정도 가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조금 더 가보면 보세요. 그래서 봉사를 해서 여기 그때 대학 발전 없이 인류와 국가의 발전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임스 퍼킨스라는 사람은
역사상 대학보다 더 진리를 연구하고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조직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태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세계 탑스쿨은 그 진리를 사수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세상을 바꾸는 큰 꿈을 아직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역시 취업을 위해서 내 간판을 위해서 하버드 혹은 명문대 들어간 경우도 사실 현실적으로 존재는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의 그 핵심 조직의 마음 속에는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을 아직도 중시하는 거죠. 대학의 사회적인 봉사는 고유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리고 질적으로 뛰어난 학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면 그 대학의 발전은 없다는 거죠. 미국 대학의 주립대학교, 각 그 주마다 주립대가 있습니다. UCLA도 주립대학이고, 그래서 UCLA는 그 주립대 중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UC 데이비스, 뭐 UC 얼바인, 그 도시마다 그 주립대가 있습니다. 그게 그럼 주립대를 왜 만들었는가? 그것도 사회 봉사 차원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 사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멀리 가면은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미국 대학의 인재 양성 기준 4대 기준은 자립, 분석 능력. 분석 능력이. 그래서 수업 시간에 토론이 중요한 겁니다. 분석할 수 있어야 잘못된 걸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력, 그리고 도덕적인 인재 양성. 이것들이 원래 가졌던 4가지의 인재 양성의 기준입니다. 뭐 전문 기술을 가리키는 뭐 이 학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편집, 영상 편집을 가리키는 그런 학원이 있다. 그럼 거기서 자립을 얘기하겠습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 능력 가지고 토론하는 거 위주겠습니까? 실행은 하겠죠. 그걸 뭐 배워서 진짜 만드는 거. 그다음에 그 학원에서 도덕적인 것을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보기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게 서양 세계 개국을 늦게 했죠. 1800년대 후반 메이지 유신 통해서 이제 서양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불과 100년 만에 세계 꼴찌 그 서양의 어떤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기술에 있어서 꼴찌 수준이었던 일본이 100년 만에 전 세계 GDP의 22%를 차지하는 초강대국이 된 이유는 역시 대학이라는 존재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토대학교는 일본의 과거의 수도였죠. 천년까지. 거기 가면 교토대라고 있습니다. 가보면 뭐 운동장도 우리보다 좀 못해요. 그냥 흙으로 된 거, 흙으로 돼 있고 보면은 캠퍼스도 참 어떻게 보면 볼품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가 19명. 그러니까 껍데기보다는 우리는 그 마음속에 들어간 진리의 정신, 진리를 추구하는 게 껍데기로 보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의 어떤 몰입된 그 심리에 노력하는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쿄대에서도 그 노벨상 수상자가 16명이 왔습니다. 이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회 발전에 기술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그 뒤떨어진 나라에서 가장 앞선 나라의 하나로 가는데 기여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IT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러분 그 기업가 출신들이 많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하버드대, 또 리더, 커미트먼트 투 서비스. 그다음에 구글은 다 여기 펜실베니아대, 에릭 슈미트, 레리 페이지, 스탠포드, 세르게이 브린, 스탠포드, 이노베이션, 그죠? 아마존.com, 제프 베조스, 프린스턴, 테슬라는 펜실베니아대 거쳐서 스탠포드, 워렌 버핏, 펜실베니아대에서 콜롬비아대, 이게 다 아이비리그 출신들입니다. 뭐 그런 교육을 좀 받은 거죠. 물론 본인이 머리가 좋은 것도 있고, 또 교수들이 잘 가르친 것도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돈을 벌어서 혹은 내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이
사회적인 기여다. 커미트먼트 서비스 이런 것들이 본인이 알던 모르던 그 4년 동안에 본인의 마음속에 penetrate, 파고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지금 시간이 95분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과제는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계속해서 시청하세요. 그리고 기간 안에 아주 비비에 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0 다음 주 종호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150분을 공부를 해야 돼서 영상을 150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95분 지나고 있거든요. 보통은 75분 영상 시청하고 75분은 과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95분은 영상이 됐으니까 나머지 한 50분 정도에 해당하는 과제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3월 29일 날 정오까지 아주 비비 과제란에 한 페이지 이상의 글을 좀 쓰세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MS 워드로. 그 제목은 이겁니다. 기업이 대학과 협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각각 본인의 의견을 쓰세요. 한 페이지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